1950년 12월 5일 해병들은 하갈루리를 순차적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집결한 피난민들은 수백 명이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교인이거나 집을 빼앗기고 미 해병들에게 와서 협조한 사람들이었죠. 대부분 가족 전부가 모두 피난에 나섰기 때문에 건강한 청장년의 남자도 있었지만 여성은 물론이고 걷기도 힘든 노인들도 있었고 10여 세 남짓의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에 새끼줄을 감싸고 있었으며 대부분 어깨에 지게를 지고 머리에는 보따리를 이고 있었죠. 그러나 미 해병대는 피난민들이 부대 중간에 끼어드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루리에서 마지막으로 출발한 전체 부대 뒤로 하얀 옷을 입은 피난민들은 뒤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전쟁 초기에 북한군은 피난민 틈에 끼어들어 유엔군에게 접근 기습하거나 공중폭격을 피하거나 혹은 악의적으로 피난민들에게 총격을 가하도록 유도해 피해를 주려고 하던 행동을 내내 했었는데 이곳에서도 그런 짓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아무리 미 해병들이 위험한 전투설수를 하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장진군 피난민들에게 너무 무정했던 것에는 상당히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고 훗날 이중희는 회고했습니다. 하갈루리를 떠나서 이틀간의 격전 끝에 장진호 남쪽 해병 1연대의 주둔지인 고토리에 도착했을 때였죠. 당시 22살이었던 이종현 중위는 피난민들이 너무 걱정스러워 고토리의 미 해병 방어지역 안으로 들어온 피난민들에게 가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엄청난 추위와 총격전 속에서도 집에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 그곳까지 따라왔던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고토리를 출발한 해병 11포병연대 스티븐 스파노비치 일병 옆에 부부인 듯한 젊은 남자와 아기를 등에 업은 젊은 여자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파노비치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웃더니 남자가 손을 뻗어 그에게 꿀이 담긴 벌집을 내밀었습니다. 스파노비치는 받기를 계속 거절했으나 남자는 끈질기게 벌꿀을 그에게 내밀었죠. 훗날 스파노비치는 눈시를 적시며 회고했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는 그들을 항상 기억할 겁니다. 그들이 산악지대를 무사히 빠져나가길 빌었습니다. 피난민들의 상황에 대하여 스파노비치 일병처럼 걱정하는 해병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윌리엄 호키스 대위도 어린아이들이 혼자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고 피난민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한 번은 오누이 둘이 피난민 무리 속에 섞여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잠시 후에 보니 누이 동생이 혼자 도로 위에서 추위에 떨며 미친 듯이 헤매고 있었죠. 오빠를 찾는 것이 분명해 보였고 잠시 후 지쳤는지 길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호프킨스 데이는 그 여자아이가 자신의 누이 동생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떠올리게 해서 벙커로 데려들어가 뜨거운 차와 시레이션을 먹여 기운을 차리게 해주었죠. 그리고 길을 곧장 따라가면 이 산악지대를 벗어날 수 있다고 가르쳐준 뒤 미안해하며 그 아이를 밖으로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다시 행군을 시작한 호핑스데이는 철교전야가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도로 옆에서 꽁꽁 얼어버린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그 시신은 자기 누이 동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던 바로 그 여자아이였죠. 12월 10일 오후 3시 고토리를 떠난 마지막 미 해병들이 중국군이 폭파한 수문교를 향했을 때 결국 피난민들에게 큰 비극이 닥쳐오고 맙니다. 그날 피난민들은 우마차까지 끌고 좁은 황치롱 산길을 하염없이 올랐습니다. 이날은 장진호 전투가 시작한 이래 최고로 추운 날로 영하 45도가 넘는 강추위가 매서운 바람과 함께 황치롱 고개를 엄습했을 때였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자정에 가까워졌지만 피난민들은 그저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도서관 위에 시멘트길에 거의 도착했을 때 결국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죠.
미 해병은 도서관 위에 파괴된 수문교를 수송기로 공수한 답교로 수리한 후 넘어갈 계획이었는데 전차 중령에 의한 답교의 파손을 염려하여 전차 부대를 맨 마지막에 통과시키기로 했고, 이에 어쩔 수 없이 칠흑 같은 어둠과 뼛속까지 얼어붙는 추위 속에 전차 뒤로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천천히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다리 전방에는 피난민들과 해켓소이가 지휘하는 해병 1원대 수색소대가 마지막으로 행군하고 있었고, 모든 병력이 철수하면 다리 폭발을 책임진 해병 공병들은 다리 건너에 대기하고 있었죠. 그러나 다리 앞 1500m 지점에서 선두전차의 브레이크가 동파되어 좁은 도로를 막고 정지해버리자 당황한 전차병들은 나머지 9대의 전차를 모두 버리고 그냥 다리를 향해 도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차의 이런 무책임한 유기가 결국 장진군 피난민 비극의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전차들이 버려진 것을 눈치챈 중국군들이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고, 피트 브랜드 병장은 피난민들 중 누군가가 중국어 억양이 강한 영어로 투항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윽고 피난민 대열에서 5명이 앞으로 나와 투항을 자처하며 해병들을 향해 일렬로 걸어나왔는데, 사실 확인을 위해 소대장 해켓소이가 앞으로 나와 살펴보니 그들은 타입 50 기관단총을 숨기듯 지니고 있었고, 이에 투항병으로 위장한 중국군과 바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중국군은 또다시 피난민들을 방패로 삼는 비열한 공격 전술을 이 중대한 시기에 사용했던 것이었죠. 잠시 후 피난민 대열에서 수류탄들이 날아와 해켓소이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이때 피난민들은 앞에 해병들에게 중국군들이 섞여들었다는 것을 큰 소리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아! 많아! 동시에 피난민들 속에 수많은 중국군들이 벌떼처럼 튀어나왔고, 도로 주변 산비탈에 잠복했던 중국군도 사격을 개시하여 힘없는 피난민 주변은 비처럼 퍼붓는 불덩어리가 난무하는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국군이 수색소대와 피난민 사이에 나타나 기관총을 거치하고 해병들에게 사격을 시작한 것이었죠. 이에 해병들도 응사를 시작했고, 이 사격전 끝에 피난민 수십 명이 죽거나 다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해병들은 피난민을 인간 방패로 삼아 덤벼드는 중국군들에게 보이될 위협을 느끼고 모두 수문교로 달려가서 대기한 해병 공병들에게 다리 폭발을 외치며 수문교를 건너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즉시 다리가 폭파되었고, 폭파 시간은 1950년 12월 11일, 온 세상이 깜깜한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하가류에서부터 살인적인 추위와 죽음을 무릅쓰고 심야에 다리 위까지 왔던 장진호의 피난민들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역사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남으로의 탈출을 꿈꾸며 비참한 피난길에 올랐다가 좌절한 장진호의 피난민들의 운명은 결코 좋은 결말로 끝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험난한 황초롱 고기를 넘지 못한 피난민들은 중국군에게 모두 차단당하고 대부분 체포되었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물론 끊어진 수문교를 피해서 컴컴한 밤에 아득한 낭떠러지 밑에 협계철로를 따라 장진호를 빠져나갔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영하 45도가 넘는 혹한에 그렇게 할 만한 체력을 가진 피난민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그 추운 겨울밤, 황초롱 고갯길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절망에 빠져 주저앉았을 피난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리고 장진호의 피난민들이 아니더라도 철수하는 마지막 수송선이 흥남항을 떠났을 때 아직도 흥남 외곽가 부두에는 10만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정하게 떠나는 배를 눈물로 지켜보던 피난민들은 체념하며 남으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해안선을 따라서라도 남으로 가겠다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이들도 무사히 남쪽으로 탈출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1950년 10월 한국군과 유엔군이 함흥과 흥남으로 오기 전에도 이미 북한은 소위 유해 가능성 분자라는 명목 아래 양민을 무려 8,000명이나 학살해 발룡산, 광산 등에 매장하는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참혹한 함흥 학살 사건입니다.
아마도 피난이 좌절됐던 사람들 중 미 해병대에 성공적인 하갈우리 방어 전투를 가능하게 한 정보를 제공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엄동설안에 중국군에게 쫓겨나 처자식들에게 밥이라도 먹이겠다고 미 해병대에게 날품을 팔았던 주민들은 낱낱이 그 행적이 파악되어 후에 장직문 일대에는 피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멧돼지 같은 저돌성과 메가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을 빼면 남는 것이 없다고 미국 언론에서 비난받았던 10군 단장 알몬드는 피난민들의 해상 수송을 처음에 그 누구보다 완강히 반대했었습니다. 만약 흥남철수 초기부터 그가 피난민 수송 문제를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더 유연하게 적극적으로 고려했었다면 아마도 훨씬 더 많은 피난민들을 구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일천한 알몬드일 뿐이었죠. 그 남쪽으로 내려온 장직문 출신들은 모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 해병들과 함께 올라만 하갈우리 고토리 사람들은 이후 한 명도 못 본 것이 이상합니다. 그저 한 맺힌 황초롱 고개 중간에서 혹한의 심에 살 길을 봉쇄당한 피난민들 중 단 몇 명이라도 무사히 탈출했었길 빌어봅니다.